1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광주 시민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자가 누구인지, 실종자들이 안매장된 장소는 어디인지, 국가 범죄의 진상은 아직도 온전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 학살자들의 표정과 목소리는 외려 당당해져 가고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광주 폭동이라며 학살자들을 두둔하고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날조를 확대시키는 정치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전히 부유한 학살자들과 그들에 대한 미완의 처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사 직격이 뉴스타파와 공동으로 추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50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노신영 씨 장례식장.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을 모르잖아. 깍듯한 예우를 받으며 빈소로 들어가는 전두환 씨. 장례식장엔 50 시절 주요 인사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뉴스타파의 강민수라고 하는데요. 예. 제가 5.18 관련해서 광주 시민들한테 한번 광주 시장자분들한테 한 사과하실 생각 있으신지. 야, 내가 뭐 오이벌하고 사실은 건강에도 없는 사람이야. 아이고. 광주 시장자들한테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장군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왜 이래? 또 그래. 40년이 흘렀지만 신군부 세력들은 여전히 당당하고 건재한 모습이었습니다. 신군부가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지 않고. 그러니까 장군님 포함해서. 예. 지금 나보고 하는 이야기요. 예. 반성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전두환 씨. 유가족 희생자들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전두환 씨! 올해 72주년이에요. 한 말씀 하세요. 황작살 피해자한테 할 말 없어요? 그들에게 사과나 반성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전두환 씨가 살고 있는 연희동 집. 전 씨는 추징금 1,005억 원을 미납한 채 버티고 있습니다. 높은 담과 여러 대의 감시 카메라로 둘러싸인 철옹성 같은 집.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희 촬영 중인 것 같아요. 사저 촬영하겠다고. 5명의 경찰관이 24시간 동안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일 들어오시죠? 요새 최근에 나오신 적은 없으세요? 외출은 거의 안 하십니다. 그럼 방 안에만 계시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그런 세세한 것들은 말씀 못 드립니다. 저도 경호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보안 사항이어가지고요. 연희동 집은 50 비리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전두환 씨가 재임 시절 면적을 3배로 늘렸고 퇴임 전 고액의 나랏돈을 들여 재건축했습니다. 연희동 집 이 안채와 두 아들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 바깥채, 서초동에 땅 200평, 더 이상 재산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전두환 씨는 스스로 연희동 집을 헌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희동 집은 어떤 곳일까? 우리는 1988년 당시 총무처가 작성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책상, 의자, 옷장 등 사무실 집기 구입 비용으로 국가로부터 9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당시 5급 공무원 초봉이 26만 8천 원, 3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전 씨는 사무실 운영비라며 보증금의 월세와 관리비까지 청구했습니다.
연희동 집 서재를 사무실이라며 월세 관리비까지 받아간 겁니다. 우리는 연희동 집 건축에 참여했던 공사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금도 내부 구조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있었어요. 여기 주방에 더메이터라고 그 음식물 에어에서 하잖아요. 그때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거 상상도 못해요. 그러면 이 공사할 때 비용은 대략 그때 얼마 들었어요? 우리가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한 30억? 그러면 수많은 아파트 한 채로 한 동. 30억이면 당시 강남 압구정동에 있는 중형 아파트 30채를 넘게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단층 건물로 보이지만 연희동 집은 사실 2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하로 한 층 더 있습니다. 설계는 전두환 씨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대지 면적은 약 820제곱미터, 240평에 이릅니다. 지하층 가장 안쪽에는 이순자 씨의 옷방이 있고 그 옆에는 의문의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카드가 되면 의장이 된 거지. 정면으로? 네, 이 카드 딱 되면 007 영화같이. 평상시는 어떻게 보여요? 그냥 벽이죠. 그냥 벽이에요? 네. 옷방 벽에 카드를 대면 벽이 열리고 그 안쪽으로 10제곱미터 크기의 비밀방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밀한지 세금 징수관들조차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비밀방이 있다고 하던데 거기도 보셨어요? 아니요. 그 카드로 뭐 여는 그 방이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는 못 들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저희 공간은 저희 수색을 다 했거든요. 예. 결제까지 다 했으니까. 전두환 씨는 고액 상습 체납자이기도 합니다. 국세 30억 9천만 원, 지방세까지 합하면 체납액은 40억 원에 달합니다.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생활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이순자 여사가 이제 그 신당연금을 가입한 게 있더라고요. 신당연금이 그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나온다고. 그들은 여전히 부를 누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군사 반란 40주년이 되는 지난해 12월 12일 호화 만찬을 가졌습니다. 부유한 학살자들이 정당한 처벌을 피해 살아가는 불의를 우리는 언제까지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2013년)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된 후 검찰은 연희동 집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습니다. 전 씨의 연희동 집은 명의자가 3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매 진행을 중단시켰습니다. 그 재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된 자금이 불법 수익에서 발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연희동 사저는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훨씬 전에 취득한 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수익하고는 원천적으로 관계가 없다. 그 가족분들이 약속을 하였고 그거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뭐 그냥 말로만 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법률적으로 저희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해서 공매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연희동 집은 전두환 본인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헌납을 약속했던 곳입니다.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남 재국 씨가 연희동 사저도 하지만 지난해부터 전두환 씨 측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밝힌 거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식과 친인척들을 구속시키겠다고 겁박하면서 추징금을 모두 환수하기 위해서는 사저도 추징 재산에 포함시켜서 받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전두환 씨 역시 추징금을 납부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회고록에서 그는 추징금에 대해 완납 불가능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법적 처벌에 대한 부정과 불복입니다. 전두환 씨는 역사 왜곡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북한군 투입설 등 허위 사실을 퍼뜨려 5.18을 흔들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는 진실을 영원히 숨기고 싶겠지만 그 현장에는 목격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오후 4시 참극은 시작됐습니다. 광주 시내로 들어온 공수부대원들. 군인들은 총칼로 짓밟았습니다. 광주는 시민들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시신안치소에는 피해자 가족의 오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10대 중고등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임대성이라고 합니다. 내 자식이 어떻게 어머니 김길자 씨는 애지중지 키운 막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진 같아요. 중학교 3학년이요. 아, 고등학교 그래요? 1학년 때 여름 하복 못 입어보고 죽었어요. 가끔 한 번씩 나 혼자 있을 때 보기도 해. 보기도 한데 너무너무 불쌍해. 이렇게 죽었는데 누가 죽였던 사람은 없잖아요. 죽였던 사람은. 그러면 내 자식은 누가 죽였을까? 어머님, 아버님한테. 전남 도청에서 끝까지 저항하다 사망한 고 문재학. 그래도 지금 전두환이 지가 했다 소리 안 하잖아요. 예. 저도 피해자라고 하잖아요. 지가 뭔 5.18의 피해자다요. 생각에는 그래요. 악한 사람이 잘 산갑디다. 선한 사람은 못 살고 악한 사람은 잘 살아.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두환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 원. 학살의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되기까지 17년이 걸렸습니다. 가담했던 신군부들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범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범죄인이기 때문에 범죄인으로서 처벌을 했어야 되지,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얼마 징역살이도 하지도 않고 그 대가로 치르기도 전에 또 반성하기도 전에 사면복권을 했다는 것은 5.18 문제를 그때부터 잘못 해석이 되는. 그해 12월, 불과 8개월 만에 그들은 사면됐습니다. 역시 반성과 사과는 없었습니다. 교도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일정도 이제 나가지고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려고 해요. 기와지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추징금 사진에서 내주세요. 진실이 규명되지 못하다 보니까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사 청산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미흡한 수준으로 넘어갈 수 없었고요. 그리고 50 잔재들은 그런 대로 자신들의 어떤 사회적인 자본들, 경제적인 자본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틈만 있으면은 대중을 향해서 발언하거나 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만찬을 하면서 자기들의 세를 과시하고 그 자기 존재를 재확인시키는 그런 양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지난해 가을, 전두환 씨가 골프장에서 목격됐습니다.
정의당이고 뭐가 상관이 없고. 여전히 자기 세력들의 비호를 받으며 골프를 즐기고 있는 전 씨. 우리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왜 직접 책임?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왜 발포 명령 내렸어? 발포 명령 안 내리셨어요? 내가 발포 명령. 아니 누구세요?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권 검사 명령을 해. 당시에 실권자 하셨잖아요. 광주의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총칼. 모두의 이목이 학살 책임에 쏠린 사이 놓치고 있었던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신군부 세력들은 권력과 기득권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세습해왔다는 사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들, 그들은 오공이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며 살고 있었을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들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만 7명입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이제 재선 혹은 3선 의원을 지냈고요. 군 최고직급인 대장을 지낸 사람만 18명이었고요. 고위직 관료라던가 청와대 수석 같은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총 14명. 그런 자리를 떠난 뒤에 이제 50 정권이 지난 다음에도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호화롭고 굉장히 여유로운 그 노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호화 골프, 호화 만찬을 즐기는 신군부 세력들. 이들은 어떻게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과천 정부청사와 마주하고 있는 청계산 끝자락. 산골짜기를 따라 넓게 자리 잡은 단독주택이 눈에 띕니다. 주인 부부가 살고 있는 본체. 바로 옆에는 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주인 부부의 손자, 손녀를 위한 놀이터도 있습니다. 높은 돌담이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는 집. 끝이 보이지 않는 정원. 조경도 잘 돼 있습니다. 이런 대저택을 소유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폐인 속에서 산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청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양반하고 우리네 서민들하고는 차이점이 있잖아요. 옛날에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유명했지. 12.12 군사 반란 직후 찍은 신군부 단체 사진 속에 그가 있습니다. 제일 앞줄에 앉은 정호용 씨입니다. 전두환 씨와 동기인 6.4 11기. 한화의 멤버인 그는 5.18 당시 특전사령관으로 광주 진압을 진두지휘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서울, 광주를 수차례 오갔고 전남 도청 앞 집단 발포 당일에도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50 청문회장에서 정호용 씨는 발뺌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정연,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저는 절대 간여를 안 했습니다. 그거는 너무 맹랑한 소리고. 정호용 씨는 실질적으로 마쿠에서 거기에서 사령부 차려놓고 다 작전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지휘를 하면서 모든 학살은 공수부대에 의해서 다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광주에서는. 군대를 지휘해 총과 칼로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던 정호용. 광주가 흘린 피해 대가로 그는 승승장구합니다. 광주를 진압한 공로로 육군 참모총장에 오릅니다. 그 후 경기도 양주에 임야를 매입하며
땅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3번이죠? 네, 1, 2, 3번 쪽이 우측 쪽으로 있습니다. 이쪽으로. 여기네요, 그렇죠? 여기네요. 양주 임야는 개발 행위가 제한돼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었습니다. 군사보호구역은 군에서 관련을 하니까 메리트가 좀 없죠. 정호용 씨는 이 일대에 30만 제곱미터, 9만 평에 달하는 땅을 부인과 12살, 14살이던 두 딸의 이름으로 매입합니다. 육참 총장이 군사보호구역 땅을 매입하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건의권이 육군 참모총장한테 있어요. 육군 소령이 소령 신분으로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땅을 샀던 자체도 문제가 돼요. 소령이 사도 문제가 되는데 총장이 산 거잖아요. 그거는 군인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후 정호용 씨는 국방부 장관에 임명됩니다. 국방부 장관은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씨의 양주 땅은 그의 장관 임기가 끝난 후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그 후 땅값은 폭등했습니다. 1993년 국회의원이던 정호용이 스스로 신고한 땅값은 약 11억 원. 8년 만에 18배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정호용 씨의 땅은 어떻게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됐을까? 이게 너무 오래된 사안이라서 관련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육참 총장 시절 때 부인의 명의로 군사보호구역을 샀고 그리고 그게 한 2, 3년 뒤에 풀렸고 이 부분이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긴 하는데 이게 약간 저희 사정이 좀 그렇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잘못된 거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땅을 사죠. 그리고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해제를 시키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그 당시에 군사 독재의 핵심들이 해먹었던 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 정호용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들입니다. 전국에 걸쳐 있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네요. 정호용 씨 일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만 30건이 넘었고요. 정호용 씨가 1992년에 국회의원이 됐고 그리고 1993년도 당시에 정호용 씨가 신고한 재산이 93억여 원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도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도 이미 정호용 씨는 서울 강남에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대구, 경기도 양주에 굉장히 큰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돈이 많다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다 불법은 아니죠. 그런데 이 정호용 씨가 부동산을 늘려온, 그러니까 재산을 축적해온 과정을 보면 불법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 혹은 뭐 탈법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 과천 땅도 비슷합니다. 현재 정호용 씨가 살고 있는 과천은 다른 의미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전두환의 잔재가 남아있는 곳인데요. 그곳은 바로 과천의 장군마을입니다. 이곳이 장군마을로 불린 건 50 정권이 시작된 80년대 초반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장군마을이에요. 여기 모여 살아서 여기를 못 들어갔던 거죠. 장군들이 살았던 집은 넓은 마당이 딸린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정호용 씨도 분양을 받아서 입주했습니다. 정 씨가 살던 주소에는 빌라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당시 장군마을에는 내노라 하는 50 정권의 실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중앙정보부장 유학성, 육참총장 정호용 씨가 있었습니다. (24시간) 경비원이 상주하며 당국의 특별 보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급 주택단지였던 장군마을은 입주한 지 10년도 채 안 돼 사라지게 됩니다. 서울시가 진행하는 개포지구 개발 사업에 과천 장군마을이 포함된 겁니다.
전두환이 81년도에 취임하기 전에 택지개발총지법을 계엄 상태에서 만들었었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개포 택지개발지구 사업 발표를 하게 된다. 81년도에 공교롭게 서울시에서 연보현시장이 과천시까지 포함하는 변경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건교부 장관이 승인해 줍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미리 사전 정보에 의한 어떤 선투자 형식의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까. 서울이 아닌 장군마을이 서초구 개포지구에 포함된 것을 두고 힘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못할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그 적개하에서 전두환 550 때야 더 말할 것도 없죠. 정보가 있고 그럴 때 권력의 뒷받침이 있고 하면은 뭐 땅 짓고 헤엄치기죠. 이렇게 모은 정호용 씨의 재산은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호용 씨의 집 앞. 뒷문으로 한 초로의 노인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용 씨입니다. 이걸 알잖아요. 장군마을과 양주 땅 의혹에 대해 물었습니다. 장군마을도 갑자기 개포 개발 지구에 포함되면서 땅값이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때 사던데? 네. 또 몰랐지, 그거를. 그거는 당신도 집 사가지고 팔아봐. 몰라. 국군 참모총장 하실 때 양주에 땅 사셨죠? 몰라 있었는지 양천지 뭔지는 모르지만 네. 땅을 산 거 팔고 한 거는 사실이에요. 예, 군사보호 지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거 시분이 난 거? 예. 그건 거짓말입니다. 불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원래부터 군사보호구역 그럼 묶인 일이 없는 땅이에요. 그럼 그때 그 양주 땅 사실 때 명의를 누구로 사셨어요? 내 이름으로 샀지. 전부 정호용 씨 물론이지. 본인? 하지만 임야 대장에는 본인의 명의는 없습니다. 광주 학살 책임에 대해 물었습니다. 특전사령관도 많은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계엄사령부에서 하루는 명령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부당하다고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게 왜 부당하지 않습니까? 시민을 향해서 총을 쏘고. 총을 쏘라고 누가 한 사람이 있나? 근데 그럼 누가 총을 쏘고? 왜 총을 쏘고? 우리가 총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 아, 밑에 사람들 책임이다. 그게 제대 책임자의 책임이 있겠지. 그 중대장이나 현장에 있던 소대장이나. 그는 끝까지 거짓과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부유한 전두환 세력들 중에서는 여전히도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부인하는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사람들 중에는 아예 본인이 단체를 만들어서 집회나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국 좌파 세계력은 반드시 척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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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 폭도들을 민주화 수사가 되고 6.25 참전자들보다도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를 지나간 국군이 반란자가 되어 군장마저 박탈당한 처치에 놓인 상태입니다. 광주 시민들을 무장 폭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학살을 정당화하는 논리인데요. 역사 왜곡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부유한 학살자들입니다. 이 먼저 보셨던 사람이 이상훈 씨입니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인데요. 80년 5월 당시에 광주 지역을 지키던 31사단의 사단장이었던 정웅 씨가 50 청문회장에 나와서 강경 진압 그리고 무장 헬기를 투입해서 진압하라는 지시를 이 이상훈 씨에게 받았다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본 사람이 박희도 씨입니다. 박희도 씨는 12.12 군사반란 당시에 제1공수 여단장으로 육군본부를 불법 점령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박희도 씨가 흥미로운 게 이 사람은 1995년에 시작했었던 소위 역사바로 세우기 재판 당시에 재판을 받다가 말고 갑자기 미국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도주를 했다가 DJ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 5.18 책임자들이 사면까지 다 받은 뒤에야 한국에 들어와요. 박희도 씨는 한국에 들어온 뒤에 갑자기 무슨 단체를 만듭니다.
대한불교도 총연합이라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태극기 부대 집회의 가장 핵심적인 조직 중에 하나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태극기 부대의 활동을 뒤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말고도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많죠.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는 전두환 세력 굉장히 많은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람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50 설계자로 불렸던 허화평 씨입니다. 50을 이야기할 때 허화평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허화평 씨 스스로 말한 것처럼 그는 50의 설계자, 전두환 정권의 핵심 실세였습니다. 현재 허화평 씨는 미래한국재단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민주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미래한국재단의 뿌리는 전두환 정권이 기업들의 돈을 걷어서 만든 사회의식 조사기관 현대사회연구소입니다. 당시 연구원으로 일했던 이석희 씨. 그는 사전 검열 등 연구소 운영 방식에 문제 제기를 하다가 해고됐습니다. 그것이 출범할 적에 그 조성된 그 재원을 조성된 과정을 보면은 그 민간 기업으로부터 재원을 조성을 해서 연구원을 만든 것이거든요. 당시 대기업 회장, 사장들이 이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설립 과정을 보면 연상되는 재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래재단입니다. 50 정권은 기업들로부터 약 600억 원을 걷어 이래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안 내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강요하는 건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내기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 정신적인 분위기적 강제성은 내재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후 이래재단의 모든 재산은 최소한의 부지와 재단 기금만 남긴 채 국가에 귀속됐습니다. 현대사회연구소도 같은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88년 허화평 씨가 소장으로 부임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연구원들과 노조원들이 허화평 씨를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허 씨는 전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현대사회연구소 노조 사무국장이었던 김철훈 씨. 허화평 씨가 소장으로 온 후 연구소는 사유화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조 활동은 잘못됐다. 정치투쟁이다. 소장으로 동의할 수 없다. 전형적인 군부 독재 스타일이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절대 진리다. 이거예요. 그 후 현대사회연구소는 미래한국재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허화평 씨가 홀로 대표권을 갖고 미래한국재단의 실질적인 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한국재단을 찾아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미래한국재단 아닌가요? 네네네. 네네. 여기 보면은 미래한국재단의 본점이 여기로 돼 있어서 이제 통화를 하셔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가 본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저희가 따로 잠깐 연구실을 쓰고 있는 거라서. 네. 미래한국재단의 재무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총 자산 380억 원이 넘는 공익재단입니다. 그리고 서울 송파와 분당 등에 공시지가만 2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익법인 아까 제가 세 가지 공익법인 전문 회계사와 함께 미래한국재단의 감사 보고서를 분석해봤습니다. 300억 되는 단체가 사업비로 3억 4천을 쓴 거죠. 나머지 있는 6억 4천 이거는 관리 인건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배보다 배꼽이 늘 큰 상황이죠. 미래한국재단은 공익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재단법인
그러나 운영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1억 3천 정도가 다른 법인과 달리 공익사업보다 인건비에 더 많은 돈이 지출됐습니다. 전문가는 재단 돈이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사업비로 쓰는 게 아니라 몸집을 키운다면 결국 비영리 법인을 통해서 어떤 특정인들이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미래한국재단 대표 허평 씨에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저희가 메일이랑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역사회복 문제에 대해서 좀 아니 잠깐만요. 잠시만 얘기해주세요. 이 재단은 좀 누구 돈으로 좀 만들어진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여쭤야 되거든요. 그거 다 대답했다고. 당신들 정확하게 보고. 과거사 청산의 원칙 중 하나는 처벌적 정의입니다.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중요하다는 원칙. 전두환 세력은 법정에 섰고 유죄 판결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전두환 세력을 사면하면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5.18은 극우 세력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남은 유일한 처벌은 추징금입니다. 하지만 1,000억 원대의 미납 추징금 환수는 지지부진합니다. 7년 전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추징금 완납을 약속했던 전두환 일가.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2013년 전제국 씨가 사과문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약속은 지켜질 줄 알았습니다.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당시 전두환 씨의 3남 1녀는 자신들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목록까지 만들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추가로 환수된 추징금은 약 500억 원. 여전히 추징금 1,005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올겨울 완공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일산의 한 오피스텔. 지금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엔 다른 건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전에 하여튼 사건 사고는 많았죠. 몇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결은 다 붙은 걸로 알고 휴관에서 다 정례받아서 정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 이곳은 쇼핑몰로 분양했다 사업자가 부도를 내면서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수백 명의 투자 피해자들이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 그런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나뉘는 등 복잡하게 얽혀있던 사업에 2014년 한 회사가 뛰어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새로 뛰어든 회사에 대해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시작을 하니까 누가 이렇게 복잡한 거면 누가 손들이 달라고 그러나 이 내막을 다 아는 우리도 하기가 벅찬데 몇십 년을 거기서 있는 거를 갖다가 그랬더니 그래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전두환이 이제 전재국이 여기가 갔다. 등기를 확인해봤습니다. 회사의 대표와 이사 모두 전제국 씨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거나 측근들입니다. 이 회사는 전 씨 부부가 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전제국 회장이 직접 투자한 건 없습니다. 가족분들 중에서 한 분이 투자를 하셨죠. 그런데 전제국 씨의 가족과 측근들은 개발은 하지 않고 차익만 남긴 채 되팔았습니다. 자기는 이 사업을 가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계획하에 한 거죠. 되팔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네가 땅값 계약금만 딱 33억을 지불하고 150억 정도는 갔다 하는 거는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큰 돈을 벌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일까?
새로운 인수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신탁 원부를 확인해봤습니다. 법인 양수비 150억 원, 토지계약금을 제하고 최소 100억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며 새로운 사업자를 기다려온 투자 피해자들을 뒤로하고 회사의 배만 불린 겁니다.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 씨는 여전히 많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 출판단지에 있는 전 씨의 사옥, 음악서적 전문 출판사를 비롯해 전재국 씨와 가족, 지인이 운영하는 여러 개의 회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전재국 씨는 출판업을 시작으로 지금도 책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 단독주택들이 밀집한 이곳에 전 씨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층에선) 북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이곳은 전재국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성강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여기 성강문화재단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여기하고는? 성강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커스 사업자거든요. 저도 정확히 그 구조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는 모르고. 성강문화재단은 전두환 씨의 장인 이규동 씨가 1985년 설립한 장학재단입니다. 전두환 씨의 처남 이창석 씨를 거쳐 2014년 전재국 씨에게 넘어옵니다. 성강문화재단은 공익법인이지만 대출 사업이 유난히 많습니다. 돈을 빌려준 곳은 모두 재단 대표이사 전재국 씨의 회사. 대출 액수는 총 40억 원에 달합니다. 공익법인을 자신의 사업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 그 목적은 그 문화 사업을 하는 지원을 하는 그 공익법인으로 설립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대부업을 해서 그 전재국 씨의 그 사업체에 그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는 거죠. 공익사업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런 대여금이기 때문에 뭐 과세 당국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문제인지를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단에 막대한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그 전재국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 손해를 미쳤다면 이거는 형사상 배임의 문제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고깃집. 전재국 씨는 2016년 외식 사업을 위해 프랜차이즈를 설립했습니다. 전재국 씨 일가는 이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 씨의 두 자녀가 80%의 지분을 차지합니다. 전두환 일가의 사업이 자녀들을 거쳐서 손주들에게까지 세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그러고 지금도 맞다고 그러고 또 계속해서 이 부를 세습해가면서까지 그것도 참 구차한 방법으로 악행을 저질렀으면 자기 대에서 끝내줘야죠. 왜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그걸 물려주려고 그럽니까? 그 밑에 자기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여러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왜 전 씨는 추징금 완납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까? 여러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전재국 씨를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KBS 시사직격의 박정원 PD라고 합니다. 저희가 전제국 회장님 좀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는 서면 답변을 통해 대출이 재단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편법의 소지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추징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53억 원을 납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005억 원의 추징금이 남아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전두환 씨를 규탄하기 위해 시민들이 동상을 세웠습니다. 분노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밤에 우리가 안 지키면 더 많이 때리고 가요. 안 지키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사실은 지키고 있어요. 전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아직도 전두환 씨와 신군부 세력들은 반성과 사과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광주의 진실을 왜곡하려 듭니다. 부당하다고 또 어떻게 들리는데 그게 왜 부당하지 않습니까? 시민을 향해서 총을 쏘고 총을 쏘라고 누가 한 사람이 있나? 신군부가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우리는 앞에 누가? 지금 나보고 하는 이야기요. 예.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이가 좀 해주라. 1,000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000억에 가까운 추징금을 국가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라도 증구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는 한편에서는 과거사 청산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법치와 정의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법의 지엄함과 더불어서 국법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전두환의 연희동 집에 대한 공매 절차는 멈춰 있습니다. 전두환 측이 2013년에 제정된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 즉 헌법 위반이라고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5년째 판단을 보류하며 사건을 들고만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전두환 추징법을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제정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두환과 같은 헌정 파괴 범죄자들에게 한정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위헌 논쟁으로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시사직격은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에 요구합니다. 전두환 추징금 특별법을 제정해 남은 1,000억 원의 추징금을 신속히 집행할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